엘탄고 들어보고서. 오늘 소개해드릴 탱고 음악가는 올해 탄생 100주년을 맞은 아르헨티나 탱고 작곡가이자 피아노 연주자, 반도네온 연주자인 아스트로 피아졸라입니다. 1921년 3월 11일 아스트로는 아르헨티나의 부에노스아이레스주 해변 도시 마르델 플라타에서 이발사였던 아버지 빈센테 피아졸라와 재봉사였던 어머니 아순다 마이네티 사이에서 외동아들로 태어납니다. 양가 할머니, 할아버지가 모두 이탈리아에서 이민을 온 분들이었죠. 불행하게도 오른쪽 다리가 심하게 비틀린 소아마비로 태어난 아스트로는 유아기에 한쪽 다리가 짧아 교정될 때까지 여러 번의 고통스러운 수술을 받게 됩니다. 첫 아이의 건강 상태를 보고 그의 어머니는 아이를 더 이상 낳지 않기로 결심하죠. 아버지 빈센테는 평생 콤플렉스를 안고 혼자 은둔하지 못하게 그를 떠밉니다. 사람들이 몸이 불편해 보이는 그에게 수영을 말리면 아버지는 그에게 수영을 하라고 보냈죠. 아스트로가 4살이 되던 해 피아졸라의 가족은 아메리칸 드림을 쫓아 뉴욕으로 이주합니다. 처음에는 뉴욕에서 철도 회사에서 일하다 나중에 악명 높은 금주시기에 국경을 넘어 불법으로 술을 운반하는 일을 합니다. 피아졸라 가족이 자리를 잡은 맨하탄 인근의 리틀 이탈리아에는 근처에 큰 유대인 공동체가 자리 잡고 있었죠. 그곳으로 이사한 후 유대 교회당에서 촛불을 끄면서 용돈을 벌기도 하는데요. 이때 자주 들었던 결혼식 음악에서 유대인 특유의 리듬감을 캐치하게 됩니다. 뉴욕에서의 삶에 꽤나 잘 적응하면서 그는 평생 간직하게 된 뉴욕 억양의 영어를 배우고 스페인어, 프랑스어, 이탈리아어도 배우게 됩니다. 하지만 공격적이고 파괴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던 아스트로는 왼손 펀치가 강해서 레프티라는 별명으로 불리기도 할 만큼 싸움이 잦았고요. 결국 학교에서 퇴학을 당하죠. 1929년 8살이던 아스트로 피아졸라는 아버지에게서 선물 상자 하나를 받게 됩니다. 아버지에게 사달라고 졸랐던 롤러스케이트인 줄 알고 신나게 상자를 열어본 아스트로는 살면서 한 번도 본 적이 없던 아코디언 비슷한 악기를 보고 크게 실망을 하죠. 아버지는 그를 다리에 앉히며 말합니다. 아스트로, 이건 탱고 악기 반도네온이야. 나는 네가 이걸 배웠으면 좋겠어. 탱고는 아버지가 퇴근하고 거의 매일 듣던 음악이었지만 아스트로는 그닥 탱고를 좋아하지 않았었어요. 그래도 아버지를 기쁘게 하기 위해 반도네온을 배우려고 노력은 했는데요. 초반에는 그저 서툴고 형편없었다고 하네요. 1930년 대공황으로 미국이 경제 파탄에 빠지자 피아졸라 가족은 마르델 플라타로 잠시 돌아옵니다. 하지만 아스트로에게는 힘겨운 시간이 기다리고 있었죠. 학교 친구들은 외국에서 온 아스트로의 이상한 억양을 놀리고 웃음거리로 삼습니다. 결국 아스트로는 참지 못하고 펀치를 날리게 되고 아이들은 웃음을 멈추게 되죠. 아르헨티나로 돌아온 지 9개월 만에 피아졸라의 아버지는 더 이상 이곳에서 적응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다시 뉴욕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11살 때 뉴욕에서 첫 무대를 갖게 된 아스트로의 반도네온 연주는 나름 성공적이었고요. 지역 신문들은 그에 대한 인상적인 기사들을 씁니다. 아스트로가 활동을 시작할 당시 뉴욕은 거대한 재즈의 열풍에 휩싸여 있었죠. 미성년자였던 아스트로는 그 당시 최고의 인기를 구가하던 재즈 뮤지션 듀크 엘링턴, 캡 캘러웨이, 베니 굿맨의 연주를 듣기 위해 클럽에 몰래 들어가 재즈 음악을 듣곤 했습니다. 틀에 박히지 않은 그의 혁신적인 탱고 음악들이 재즈의 자유분방함에도 영향을 받았음을 짐작케 하죠. 또 이웃에는 벨라 와일다라는 피아니스트가 살고 있었는데요. 라흐마니노프의 학생으로 하루에 9시간씩 피아노 연주를 했다고 해요. 뒷뜰에서 들려오는 바흐를 최면에 걸린 듯 듣고 있는 피아졸라를 보고 그의 아버지는 손을 잡고 벨라 와일다의 현관문을 두드립니다. 그렇게 와일다는 피아졸라에게 피아노를 가르치며 클래식 음악을 소개하고 바흐를 사랑한 피아졸라에게 바흐를 반도네온으로 연주하도록 해 수십 년 후 장르를 넘나드는 피아졸라의 탱고 음악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1933년 아스트로가 12살 되던 해 카를로스 가르델의 광팬이던 아버지 빈센테는 가르델이 뉴욕에 머물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손수 깎은 나무 조각을 아들 손에 들려보냅니다. 이 선물을 가지고 가르델이 살고 있는 건물에 도착했을 때 아스트로는 너무나도 운 좋게 열쇠를 방에다 두고 나와 쩔쩔매는 가르델의 조스 알베르토 카스테샤노와 마주치게 되죠. 잠든 가르델을 깨우기 위해 아스트로는 자진해서 소화기를 타고 올라가 펜트하우스 창문으로 기어 들어가죠.
잠자고 있던 작사가 알프레도 레페라를 가르델로 착각해 깨우다가 도둑으로 오해한 빼라에게 공격을 당하기도 하는데요. 한바탕 소동 끝에 무사히 가르델에게 선물을 전해주고 그에게 사인된 사진까지 받아들고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렇게 운명이 연결해준 가르델과 피아졸라의 가족은 좋은 친구가 되는데요. 가르델은 피아졸라의 집에서 음식과 라틴 음악으로 아르헨티나에 대한 향수를 달랠 수 있었죠. 또 영어가 능숙하지 않던 가르델은 아스트로를 통역사로 고용합니다. 그리고 그의 음악적 능력을 본 후 연주 실력은 훌륭한데 탱고를 양키처럼 연주하는구나 라고 평가하죠. 피아졸라는 가르델의 영화 엘 디아케 깨라스에 참여하기도 하고요. 25달러의 출연료를 받고 신문 파는 소녀로 짧게 출연을 하는데요. 피아졸라는 이 영화 출연을 그의 삶에서 기념비적인 사건으로 회상하곤 합니다. 가르델은 피아졸라에게 그의 월드 투어에 조수로 동행할 것을 제안하는데요. 아스트로의 아버지는 14살짜리 아들을 멀리 떠나보내고 싶지 않아 그 제안을 거절하죠. 아마도 일생일대 가장 잘한 결정이었을 겁니다. 아스트로 대신 고용된 호세 모레노가 이 투어에서 1935년 비행기 추락 사고로 가르델과 함께 사망했으니 말이죠. 피아졸라는 뉴욕에 사는 동안 권투 선수가 되겠다고 경기를 뛰기도 하는 등 다양한 삶을 경험합니다. 이 경험으로 매우 비판적이고 혹독한 음악의 세계를 견뎌낼 수 있는 회복력을 얻게 되었다고 회상하는데요. 후에 가디언과의 인터뷰에서 탱고를 바꾸고 싶다면 복싱이나 다른 무술을 배우는 것이 좋을 거예요 라고 말하기도 하죠. 이렇게 뉴욕의 삶도 즐거웠지만 1937년 피아졸라의 가족은 고향 마르델 플라타로 돌아갑니다. 당시 아르헨티나는 탱고의 황금기 시대를 맞이하고 있었는데요. 16세인 아스트로는 아르헨티나보다는 훨씬 더 미국적인 영향 아래에 있었죠. 그때까지도 그의 머릿속은 바흐, 슈만, 모차르트 그리고 재즈가 가득 차 있었고 아주 작은 부분에 탱고가 자리하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꽈트로 아술이라 불리는 사중주를 결성해 짧은 기간이지만 함께 활동하기도 합니다. 이때 라디오에서 나오는 엘비노 바르다로의 6인조 음악을 듣게 되죠. 바르다로의 탱고 스타일에 영감을 받아 17살의 피아졸라는 1938년 부에노스아이레스로 이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몇몇 오케스트라에서 자리를 얻게 되죠. 하지만 그닥 큰 성공을 얻지는 못했었는데요. 이듬해 황금기 시대 가장 위대한 오케스트라 중에 하나인 아니발 트로일러의 오케스트라에 합류하게 됩니다. 피아졸라는 투토 로드리게스의 임시 후임으로 고용되었으나 로드리게스가 복귀 후에도 트로일러는 피아졸라를 네 번째 반도네오니스트로 고용하게 됩니다. 반도네온 연주 외에도 트로일러의 악단에서 그는 편곡도 맡게 되고요. 또 때때로 피아노를 연주하기도 했습니다. 트로일러의 오케스트라에 소속된다는 것은 가장 권위 있는 자리에 올랐다는 걸 의미했죠. 트로일러의 악단에 있는 동안 피아졸라는 땅게로스들의 많은 스킬들을 배우게 됩니다. 기술적으로 정의할 수 없는 즉흥적인 것들이었죠. 놀이의 형태로 어떤 느낌으로 만들어내는 땅고의 진수는 내면으로부터 즉흥적으로 얻어지는 것들이었습니다. 흥미로운 반전은 너무 진보된 아스트로의 작곡은 후에 트로일러가 편집을 해야 할 정도였죠. 아스트로의 천재적인 음악성은 관객들에게 받아들여지기에 조금 힘든 정도였죠. 피아졸라는 캬바레에서 연주할 때 했던 행동 때문에 트로일러가 자신을 여러 번 해고하고 싶어 했다고 이때를 회상합니다. 하지만 마약과 여자들에 둘러싸여 있는 캬바레의 분위기는 피아졸라가 너무도 혐오했었어요. 또한 클래식을 향한 그의 마음을 숨기지 못했다고 합니다. 1941년 아르헨티나를 방문한 피아니스트 루빈스타인을 찾아가 자신의 피아노 협주곡을 평가해달라고 하죠. 흔쾌히 들어보겠다고 부탁을 들어준 루빈스타인이 근데 오케스트라 파트는 어디 있어? 라고 묻습니다. 피아졸라는 피아노 독주곡을 쓰고는 협주곡이라고 이름을 붙였던 거죠. 이렇게 음악적 기반이 약했던 피아졸라에게 루빈스타인은 어떤 재능을 가지고 있다고 알아보고 그에게 작곡가 알베르토 히나스테라를 소개시켜줍니다. 이후 5년간 피아졸라는 히네스테라의 밑에서 음악 이론을 배우면서 오케스트레이션을 마스터하게 되는데요. 나중에 이것이 그의 가장 강점이 되게 됩니다. 1942년 그는 첫 번째 아내 데데 볼프와 결혼해 딸 다이애나 아이린과 아들 다니엘 휴고를 얻게 됩니다. 가정을 꾸리고 클래식으로 음악적 기반을 닦으며 아스트로는 기존 땅고계와 갈등을 일으키죠.
시간이 흐를수록 트로일러는 이 젊은 반도네오니스트의 혁신적인 음악 발상이 그의 오케스트라의 스타일을 손상시키고 탱고 댄서들에게 덜 매력적으로 보일까봐 두려웠죠. 1944년 결국 트로일러의 밴드를 떠나 유명한 가수이자 반도네오니스트 프란시스코 피오렌티노와 2년간 동행하게 되고요. 그 오케스트라를 이끌게 됩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클래식 작곡에도 전념해 45년에는 작품 번호 1번 현악합주와 하프를 위한 모음곡을 초연하고요. 그리고 1946년 아스트로 피아졸라 이수 오케스트라 티피카를 결성합니다. 이때 자신의 첫 탱고곡인 엘 데스반데를 작곡하고 그는 그의 음악에 푸가, 대위법, 기한 고조파 형식을 도입하여 유명해지죠. 그러나 그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페론 정권의 독재 압박에 시달리고 클래식에 마음이 가고 대중에게 외면당하는 일들이 쌓여 1949년 악단은 해체되고 결국 그는 여기저기 객원 멤버로 연주를 하거나 영화 음악을 쓰면서 생계를 유지하게 됩니다. 피아졸라, 그의 이야기 재미있게 듣고 계신가요? 피아졸라는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많은 활동들을 했기 때문에 1편으로 다 들려드리기 어려울 것 같아서 2편으로 나눠서 준비했습니다. 이어지는 이야기가 궁금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